저는 올해로 77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욕심이 줄어든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욕심이 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한 통의 전화, 손주 사진 한 장,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 그런 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인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늙었다고 눈치 주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몸도 아프단 소리 안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웃기죠. 부담 주지 않으려던 제가 결국 자식들에게 매달 송금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첫째 아들 명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화는 6개월 만에 온 전화였습니다. 설에도 못 보고 제 생일에도 연락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힘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게 됐고, 대출금이 쌓였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끝에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번 달만 50만 원 정도 다음 달에 갚을게요. 진짜 그 말이 마음을 쳤습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요. 이번 달만. 그건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달만 좀 아껴. 다음 달엔 나아질 거야. 저는 흔쾌히 보냈습니다. 그날 제 국민연금이 들어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9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생활지원금 5만 원, 총 130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저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반찬은 직접 만들어 먹고, 옷은 10년째 입던 겁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도. 저는 그해 여름까지 총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큰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한 번도 제게 전화를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금 입금일인 25일 전후에만 전화가 왔습니다.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설날 전화 없습니다. 추석 문자 하나 없습니다. 제 생일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입원했을 땐 그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는 건 말하지 않았다고.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였죠. 자식은 제게 송금 스케줄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둘째 딸 혜진이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잠깐만 통화돼요? 그날도 25일이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남편 일이 끊겨서 애도 아프고 병원비가 좀 나가서요. 이번 달에만 조금만 10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5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 50만 원, 둘째 딸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 잔고에는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달 가스비 고지서가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도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달 저는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그릇도 찬물로 씻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째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몸이 좀 안 좋아. 감기가 오래가네. 병원비가 좀 들었어. 이번 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답장은 그날 하루 종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딸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지난번엔 도와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애가 아프다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애는 손주입니다. 제 피가 흐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빚을 떼먹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고정 수입원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매달 내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번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연금이 들어온 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들입니까? 이 나이에 자식 도와주지도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나는 77세입니다.
내가 번 돈 아닙니다. 평생 일하다 받는 연금입니다. 그 돈으로 살아가고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은 그 돈을 자기 권리처럼 여깁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는 척하면서 의무 없이 부담만 지우는 건 착취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보내지 않은 그 첫 달, 제게 찾아온 건 침묵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하더군요. 아들도 딸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공기, 아니 차가운 무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존재를 지운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의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고 했던 딸도,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엔 연금날이 다가오면 꼭 연락이 왔던 아이들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10일쯤 되었을 때 갑자기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혹시 못 삐치셨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돈 안 보냈다고. 그게 삐진 거냐? 그게 대화의 시작이냐? 저는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번 달엔 아빠도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자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요? 아빠 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건 그대로인데. 그 순간 제 속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 연금 스케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요즘 왜 그러세요? 혹시 새로 뭘 하세요? 어디에 돈 들어가요? 혹시 새 여자가 생긴 거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들한테 보낸 돈만 1년간 6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보내지 않자 저를 의심하고 탓하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자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오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먼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솔직히 말할게요. 매달 도움 주시니까 생활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끊기면 우리도 곤란해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아버지 쓰고 남잖아요. 어차피 혼자 계신데 우리 애들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줄 수 있다. 그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이 얼마나 비수 같던지요.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걸 건네자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 눈빛 속엔 이 정도밖에? 라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반복적인 요구를 받으십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복적인 요구, 심리적 압박, 정서적 착취, 전부 제가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담을 계기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부양의무 해제, 생활비 독립선언, 그리고 자식과의 금융분리를 상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꺼내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러세요? 그 돈 좀 보내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면 차라리 우리랑 인연 끊으세요. 그 말 이후 저는 정말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챙깁니다. 그날 이후 핸드폰 연락처에서 두 자식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던 건 모욕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130만 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아침엔 조용히 보일러를 틉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유튜브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작은 행복입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느낌이 가슴을 텅 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보다 이용당하는 가족 사이가 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의 그림 모임에 나갑니다. 경로당 말고도 주민센터에서 요리 수업도 듣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 정도가 저축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언젠가는 여행을 가보려 합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는 거. 그것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삶이 더 고귀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연금 날마다 연락 오던 그 아들과 딸은 이제 연락하지 않습니다. 설날에도 생일에도 명절에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런 연락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나로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도 그래요라고 중얼거리셨나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내 인생의 보상이지 누군가의 수입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저는 늦게 배웠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